엄마, 배고파요. 죽은 서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생생해요. 5살 내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목발이 미끄러지는 소리, 사람들의 놀란 목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긴 치마가 위로 올라갔고 저는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제 오른쪽 다리가, 아니 다리가 있어야 할 그 빈자리가 모두에게 드러났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7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이민수였어요. 서연이 아빠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10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오늘도 지하철역 쉼터 앞줄에 서 있었습니다. 3월의 차가운 바람이 목발을 짚은 제 손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긴 치마가 바람에 나풀거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니까 도시락이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앞에 선 할머니께서 기침을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차례를 기다렸어요. 이런 줄에 서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죠. 누가 볼까봐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니 그런 감정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부끄러움보다는 배고픔이 먼저였으니까요. 서연아,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김치볶음밥이 나온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부르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쉼터 안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큰 회사에서 봉사 나왔다고요. 사진도 찍고 간다고요. 저는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진에 찍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런 모습으로 누군가의 카메라에 담기는 건 정말 싫었어요. 목발을 짚고 긴 치마를 입은 26살 여자, 지하철역 노숙인 쉼터에서 도시락을 받는 모습. 그게 제 현재였습니다. 7년 전만 해도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캠퍼스를 걷고 친구들과 웃고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꿈꾸던 평범한 19살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을 나눠주는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목발에 체중을 실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때였습니다. 도시락을 건네는 손이 제 앞에서 멈췄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빠르게 건네고 다음 사람에게 가는데 그 손이 제 앞에서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민수였습니다. 7년 만이었습니다. 7년 전 제가 배가 불러왔을 때 그가 창업 준비 중이라며 지금은 안 된다고 말하던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TV에서 몇 번 봤습니다. 신문에서도 봤고요. 젊은 CEO, IT 유니콘 기업 넥스트웨이브, 성공한 창업가. 그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글을 멀리서만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려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주변의 소음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눈빛만 보였어요. 놀람, 충격, 믿을 수 없다는 표정. 안 돼. 도망가야 해. 저는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목발을 짚고 쉼터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제 몸은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목발이 바닥에 걸렸고 저는 균형을 잃었어요. 아, 넘어진다.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바닥이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게 없었어요. 그저 공중에서 허우적거릴 뿐이었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목발이 멀리 굴러갔어요. 긴 치마가 위로 올라갔고 저는 황급히 치마를 내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오른쪽 다리가 드러났거든요. 아니, 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무릎 아래가 없었어요. 의족도 없었습니다. 그냥 비어 있었죠. 바지를 걷어 올린 것처럼 긴 치마가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제 오른쪽이 텅 비어 있다는 게 모두에게 보였어요.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놀란 표정, 호기심 가득한 눈빛, 불편해하는 얼굴들이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그의 눈빛이었어요. 이민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충격,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그 눈빛.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지수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차마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들렸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홍보팀 사람들이 황급히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모습은 이미 여러 대의 카메라에 담겼을 겁니다. 노숙인 쉼터의 젊은 장애인 여성. 한쪽 다리를 잃은 26살. 바닥에 쓰러진 채 치마를 움켜쥐고 있는 비참한 모습. 그게 오늘의 헤드라인이 되겠죠.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쉼터 관계자분이 목발을 가져다 주셨어요. 저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아니 남은 한쪽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쉼터를 나왔어요.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보면 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지하철역 계단 아래 제가 주로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갔어요. 목발을 옆에 세우고 낡은 담요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2년 동안 울지 않으려 애썼는데 오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게, 아니 서 있지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진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서연아, 엄마가 이렇게 됐어. 내가 보고 싶구나. 정말 보고 싶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 이름을 부르면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부를수록 가슴이 더 아팠어요. 5살 내 딸. 2년 전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은 제 아이. 이민수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왜 하필 그 사람이었을까요? 수많은 봉사자들 중에 왜 이민수가 그곳에 있었던 걸까요? 하필이면 오늘 제가 넘어져서 다리까지 드러난 이 순간에요. 저는 담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는 동전을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조차 주울 힘이 없었어요. 그저 담요 속에서 웅크린 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월의 저녁은 여전히 추웠어요. 저는 담요를 더 꽁꽁 싸맸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못하고 저도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서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쿵쾅거렸습니다.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제 작은 평화마저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7년 만에 다시 만난 이민수. 그가 저를 봤어요. 제 모습을, 목발을, 한쪽 다리가 없는 제 모습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는 궁금해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지난 7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요. 그리고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서연이에 대해서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디 그 사람이 저를 찾지 않기를, 그냥 오늘 본 것을 잊어주기를, 없었던 일로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쉼터 관계자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난처해 보였어요. 저는 담요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아까 그 젊은 남자분이요. 관계자분이 말했습니다. 당신 안부를 물으시더라고요. 이름까지 알고 계시던데 강지수 씨 맞냐고 물어보셔서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수였습니다. 그가 저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관계자분은 알겠다며 돌아갔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요. 이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사람. 창업할 때도 그랬고, 저를 사랑할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아마 지금도 그럴 겁니다. 저는 다시 담요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작아지고 싶었습니다. 사라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존재는 너무 명확했습니다. 목발을 짚은 여자, 한쪽 다리를 잃은 26살 지하철역에 사는 노숙인 강지수. 그리고 이민수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을 품고 있는 사람. 서연이 엄마였다는 것. 그의 딸이었다는 것.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 모두 그의 회사 때문이었다는 것.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밤은 깊어갔고 새벽은 어김없이 찾아올 거였습니다. 7년 전 봄, 저는 행복했습니다. 캠퍼스 벚꽃길을 걸으며 민수 씨 손을 잡았던 그 시절이 아직도 선명해요. 20살이었던 저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꿈꾸는 미래가 있었거든요. 민수는 컴퓨터 공학과 3학년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았고 늘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뭔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업을 준비한다고 했어요. 친구들과 함께 앱을 개발 중이라고, 언젠가 큰 회사를 만들 거라고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눈빛은 빛났거든요. 민수는 제게 자주 말했어요. 지수야, 나랑 같이 미래를 만들자. 내가 성공하면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만 해줄게. 저는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그 미래를요. 하지만 모든 게 무너진 건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생리가 멈췄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학기 말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하지만 2달째 되던 날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3분이 3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20살 대학교 1학년.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활비를 버는 저였습니다. 부모님은 시골에 계셨고 제가 대학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어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있었어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만나자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수는 바쁘다고 했어요. 투자 미팅이 잡혀 있다고 다음 주에 보자고 했죠.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학교 앞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미팅 자료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지 못했어요. 입덧 때문이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말했습니다. 나 할 말이 있어. 민수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며 저를 봤어요. 뭔데? 빨리 말해. 30분 후에 미팅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나 임신했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키보드 위에 얹어져 있던 손가락이 굳어졌어요. 고개를 천천히 들더니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고? 임신했어. 2달 됐어.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말했어요. 장난이지? 그렇지? 아니야. 진짜야. 저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어둔 거였어요. 민수에게 보여줬죠. 민수는 사진을 보더니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이럴 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저는 민수가 당황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방법을 찾을 거라고 믿었어요.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민수야, 우리 어떻게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 있었죠. 지수야, 지금은 안 돼. 네. 나 지금 창업 준비 중이야. 투자 유치 직전이고 회사 설립하려면 앞으로 1년은 정신없을 거야. 지금 애를 가질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저는 물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낳으면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자. 나중에? 응. 내가 회사 안정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지금은 정말 안 돼, 지수야.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 할 말인가요? 함께 미래를 만들자던 사람이 할 말인가요? 민수야, 이건 우리 아기야. 제가 말했습니다. 너와 내 아기라고.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 화면만 쳐다봤어요. 시계를 힐끔 보더니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나 미팅 가봐야 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저를 남겨둔 채 카페를 나갔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주문하지 않은 커피 테이블 앞에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카페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카페를 나왔어요. 그게 민수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문자를 보냈고 전화도 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었어요. 읽은 표시만 떴고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문자가 왔어요. 지수야, 미안해. 지금은 정말 안 돼. 내가 결정한 대로 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와줄 수 없다니. 자기 아이인데도요. 저는 혼자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기로요. 민수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충격 받으실 게 뻔했거든요. 저는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낮에는 다른 식당에서도 일했고요. 배가 불러올 때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임신 5달째 배가 눈에 띄게 나왔어요.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시원으로 이사했어요. 보증금 없는 월세 2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창문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게 제가 구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혼자 출산 준비를 했어요. 산부인과에 다니고 아기 옷을 하나씩 샀습니다. 중고 장터에서 산 옷들이었어요. 빨래해서 말리고 다시 개면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잘 살 수 있어. 그해 겨울 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어요. 진통이 시작됐고 혼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분만실에 들어갈 때까지 혼자였어요. 손을 잡아줄 사람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를 품에 안았을 때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작고 따뜻한 무게, 새빨간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는 내 아기.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기였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안고 울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많이 부족하지? 그래도 사랑할게. 정말 많이 사랑할게.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서연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를 달래고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빨래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서연이가 100일 되던 날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였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서연이는 고시원 방에 혼자 두고 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일하는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서연이가 깨면 어떡하지? 울면 어떡하지? 다행히 서연이는 밤에는 잘 자는 아이였어요. 낮에는 서연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줬어요. 서연이는 잘 웃는 아기였습니다. 제가 까꿍하면 깔깔 웃었고 제 손가락을 꼭 쥐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고 3년이 지났어요. 서연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돌 때 걸음마를 시작했고 두 돌 때는 엄마라고 불렀어요. 세 돌 때는 유치원에 보내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야간 알바를 했어요. 낮에는 서연이와 놀아주고 밤에는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이가 있었으니까요. 서연아, 엄마 힘들지 않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서연이가 4살 되던 해 민수 소식을 들었어요. TV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젊은 창업가, IT 유니콘 기업 대표,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화면 속 민수는 웃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을 이뤘다고 더 큰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TV를 껐습니다. 서연이가 물었어요. 엄마, 왜 껐어?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우리 밥 먹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으로 갔어요. 저는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고 있어. 민수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서연이에게 아빠가 없다는 게, 아빠 얼굴도 모르고 자란다는 게 미안했습니다. 서연이가 5살 되던 해봄, 저는 낮 시간대 일자리를 구했어요. 건설 현장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시급은 낮았지만 낮에 일할 수 있다는 게 중요했어요. 서연이를 혼자 두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 건설 현장이 바로 민수회사 사업 공사장이었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5살 내 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나요. 엄마, 배고파? 그게 서연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년 전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한 척 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제 마음 한쪽은 계속 불안했거든요. 서연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나가는 게 매일 불안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일 다녀올게. 혼자 있어야 하는데 괜찮겠지?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살이었지만 엄마 사정을 아는 것처럼 착한 아이였습니다. 응, 엄마. 나 혼자서도 잘 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고시원 문을 잠그면서 한 번 더 안을 들여다봤어요. 서연이가 인형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작은 아이 하나.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여서 가슴이 아팠어요. 금방 올게. 밥은 냉장고에 있어. 배고프면 먹고. 밖에 나가면 안 돼. 알았지? 알았어, 엄마. 서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서연이 혼자서 몇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일을 해야 했거든요.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서연이 밥을 먹여야 했습니다. 건설 현장 근처 식당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어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까지 일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간단한 주방 보조 일이었어요. 손님이 많을 때는 홀 서빙도 했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식재료를 정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건설 노동자분들이 몰려왔습니다. 밥을 퍼서 내드리고 반찬을 채우고 빈 그릇을 치웠습니다.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가씨, 저기 공사장 보이죠? 큰 회사 건물이래요. 이 동네에 대기업이 들어온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거대한 크레인이 서 있고 철골 구조물이 올라가는 공사장이 보였어요. 벌써 5층 정도 높이까지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민수회사 건물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넥스트 웨이브 사옥이라는 것도요. 그저 큰 건물이 올라가는구나. 이 동네도 개발되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손을 닫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강지수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따님이 사고가 났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건설 현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공사장에 들어왔다가 떨어졌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는 중입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죠? 제 딸은 집에 있는데요. 하지만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나왔다는 걸요. 혼자 있다가 심심해서, 배고파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오다가 공사장 담을 넘어 들어간 거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말했어요. 빨리요, 제발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15분이 15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제발, 제발 괜찮아야 해. 서연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대로 달려가서 물었어요. 윤서연이요. 5살 여자아이요.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서연이를요. 온몸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둘러서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에서 삑, 삑 울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엄마 왔어. 간호사가 저를 막았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밖에서 기다리세요. 싫어요. 내 딸이에요. 저는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 밖에 주저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연이가 보였어요. 작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제발, 제발이요. 신이 있다면 제발이요. 제 딸을 살려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제가 뭐든 할게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제발 서연이만은요. 하지만 신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보호자 되시죠?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머리와 척추 손상이 너무 심했어요. 5층 높이에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고 이송되는 중에도 의식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서연이는 괜찮아요. 방금 전까지 살아있었잖아요.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유족실로 가시죠.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누운 침대로 갔어요. 하얀 천이 서연이를 덮고 있었습니다. 천을 걷었습니다. 서연이가 그곳에 있었어요. 눈을 감고 차갑게 식어가는 제 딸이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제가 불렀어요. 서연아, 엄마야. 일어나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장난 그만해. 엄마 속상하잖아. 제발 일어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안았습니다. 차가운 몸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응급실 안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서연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다시는 웃지 않았고 안아달라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제 딸은 죽었습니다. 5살이에요. 겨우 5살인데 죽었어요. 장례식장은 초라했습니다. 조문객도 없었어요. 부모님께 연락할 수 없었고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 빈소를 지켰어요. 서연이 영정사진 앞에 앉아서 3일 밤을 새웠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회사 측에서 나왔다고요. 조의금을 전달하러 왔다고요. 그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합의서였어요. 유족께 3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대신 사고에 대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포기해 주십시오. 저는 서류를 집어 던졌습니다. 돈으로 내 딸을 사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유족분의 생활을 돕고자. 필요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그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서연이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돈 때문에 널 보낸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장례를 치르고 화장을 했습니다. 작은 유골함을 받았어요. 이렇게 작은 상자 안에 제 딸이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빈 방을 봐야 하고 서연이 목소리를 그리워하고 작은 옷가지를 안고 울어야 한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저는 지하철역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플랫폼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선로를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철로가 빛났습니다. 곧 전철이 올 거예요. 저는 그때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곧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불빛이 보였고 경적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습니다. 순간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선로로 떨어졌고 전철이 다가왔어요.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비명인지 다른 사람 비명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충격이 왔습니다. 다리였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뭔가 부딪혔어요.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깨어났을 때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소독약 냄새가 났어요. 의사가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다행이라니. 전혀 다행이 아니었어요.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다니 이게 무슨 다행이죠. 하지만 오른쪽 다리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무릎 아래를 절단했어요. 괴사가 진행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었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무릎 아래로 없었어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그 아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저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병원은 퇴원을 종용했어요. 사회복지사가 찾아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도와준다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긴 치마를 입고 갈 곳 없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 노숙인 쉼터, 공원 벤치. 저는 그곳들을 떠돌았어요. 목발을 짚고 다리 하나로 살아갔습니다. 왜 죽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하는 걸까요? 매일 밤 서연이를 꿈꿨습니다. 엄마, 배고파? 서연이가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줄 수 없었습니다. 죽은 아이에게 밥을 줄 수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7년 만에 이민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가 알면 안 돼요. 서연이에 대해서, 사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절대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날 거라는 걸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쉼터에서 본 그 여자. 아니, 강지수. 7년 전 제가 떠나보낸 그 사람이 목발을 짚고 한쪽 다리를 잃은 채 노숙인 쉼터에 서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회사로 돌아온 후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홍보팀이 보여준 사진들을 다시 봤어요. 넘어진 지수, 드러난 다리, 충격에 빠진 표정들. 그 모든 게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박진우 부회장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45세, 제 멘토이자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회사를 여기까지 키운 1등 공신이기도 했죠. 민수야, 오늘 봉사활동은 좀 어땠어?
부회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부회장님,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2년 전에 우리 공사장에서 사고 있었죠? 부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고? 무슨 사고? 아이가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당시 공사 중이던 사옥 현장에서요. 아, 그거. 부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무단 침입 사고였어. 이미 처리 다 됐어. 왜 그걸 지금 물어? 그 아이 이름이 뭐였죠? 부회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요. 궁금해서요. 윤서연이었나?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부회장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윤서연, 서연이. 혹시 지수 딸이었을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지수가 아이를 낳았는지조차 몰랐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켰어요. 회사 인트라넷에 접속해서 2년 전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사옥 건설, 사고, 추락. 그런 키워드로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단 한 건의 기사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공사장에서 아이가 죽었는데 언론에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니요. 쉼터 관계자에게 물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로 딸을 잃었다고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지하철에 뛰어들었다가 다리를 잃었다고요. 건설 현장, 우리 회사 사옥, 윤서연, 강지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사 서버에 접속했어요.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서 2년 전 파일들을 뒤졌습니다. 회계자료, 공사일지, 안전점검 보고서, 모든 걸 찾아봤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숨겨진 폴더였어요. 기밀 2023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서버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저는 최고 관리자였어요. 권한을 풀고 들어갔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2023년 3월 15일 사고 처리 결제. 날짜를 봤습니다. 2년 전 3월 15일. 제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고 일시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장소 넥스트웨이브 사옥 건설 현장 서울시 강남구. 희생자 윤서연여 5세. 보호자 강지수. 윤서연. 제 눈이 그 이름에 고정됐습니다. 지수였어요. 그리고 서연이. 5살 여자아이. 7년 전 지수가 임신했다고 말했을 때 저는 도망쳤습니다. 창업이 중요하다고, 지금은 안 된다고 말했죠. 그리고 연락을 끊었어요. 지수는 아이를 낳았던 겁니다. 혼자서요. 그리고 5년을 키웠어요. 저 없이요. 제 딸이었습니다. 제가 몰랐던 제 딸. 저는 화면을 계속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고 경위. 희생자는 보호자 부재 시 홀로 거주지에서 이탈. 공사장 임시 울타리를 넘어 현장 내부로 무단 침입. 5층 철골 구조물에서 추락 추정 높이 18m. 현장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 응급 이송 후 병원에서 사망 확인. 처리 방안. 1. 언론 보도 차단. 2. 경찰 수사 축소. 3. 유족 합의 유도. 4. 무단 침입 사고로 종결. 그 아래에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행 내역. 경찰서장 5호서 2억 원. 언론사 A 1억 원. 언론사 B 1억 원. 언론사 C 1억 원. 구청 담당 공무원 1억 원. 노동청 감독관 1억 원. 총 집행액 7억 원. 담당 박진우 부회장. 승인 박진우. 비고 IPO 3개월 전.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사고 은폐 필요.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7억 원. 부회장이 회사 돈 7억 원을 써서 제 딸의 죽음을 묻었던 겁니다. 언론사에 돈을 주고
경찰에 돈을 주고 공무원들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서연이 죽음을 세상에서 지워버렸어요.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유족 합의 실패 3억 원 제시 거부. 최종 처리 무단 침입 사고로 기록. 회사 책임 없음. 지수는 거부했던 겁니다. 3억 원을 거부했어요. 딸을 돈으로 바꾸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홀로 무너졌을 겁니다. 딸을 잃고 세상에 홀로 남겨지고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 지하철에 뛰어들었던 거예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추러요. 내 딸이었어. 내 딸. 오열이 터져 나왔습니다. CEO 사무실에서 혼자 책상 앞에서 저는 울었어요. 5살. 겨우 5살이었어요. 지수가 혼자 낳아서 혼자 키웠던 아이. 제가 책임지지 않았던 아이가 제 회사 건물 공사장에서 죽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회장은 그걸 숨겼어요. IPO가 중요하다고,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7억 원을 써가며 제 딸의 죽음을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폴더를 더 뒤졌어요. 다른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폴더를 찾았습니다. 비자금 계좌라는 이름이었어요. 열어봤습니다. 은행 계좌 내역이 나왔습니다. 비밀 계좌였어요. 회사 명의가 아닌 페이퍼 컴퍼니 명의로 만들어진 계좌. 그곳에서 7억 원이 여러 계좌로 나뉘어 송금됐습니다. 받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어요. 경찰 간부, 기자들, 공무원들. 모두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어요. 이걸로 부회장을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지수, 서연이, 제 딸. 저는 핸들을 쥐고 소리쳤습니다. 텅 빈 주차장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아무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저 소리치고 싶었거든요. 왜 몰랐을까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지수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걸, 그 아이가 제 딸이었다는 걸요. 7년 전 제가 도망치지만 않았어도 지수 곁에 있었다면, 책임을 졌다면 서연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공사장에 혼자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모두 제 잘못이었어요.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찾아갔어요. 쉼터 관계자에게 물어서 그녀가 머무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지하철역 계단 아래라고 했어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은 한산했어요. 계단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어두운 구석에 담요가 펼쳐져 있었고 그 안에 지수가 웅크리고 있었어요. 지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지수가 담요를 걷고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가요. 제발 가세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말했어요. 서연이에 대해서. 모두 알았어. 지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딸이었어.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수가 목발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알았다고? 지수가 소리쳤어요. 내가 알아서 뭐가 달라져? 서연이가 돌아와? 내 다리가 돌아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었어요. 지수 앞에 지하철역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가 반복해서 말했어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는 울고 있었어요.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있었어요. 무릎 꿇은 채로, 고개 숙인 채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수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가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게 만들 거야. 서연이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을요.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요 속에 웅크린 채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역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회사로 돌아갔어요. 이제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공고했습니다. 이사회에 연락했고, 주주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긴급 안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회장이 제 사무실로 쳐들어왔어요. 무슨 짓이야, 민수야?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부회장님이 7억 원을 쓰셨죠? 제 딸을 죽이고 숨기는데요. 부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었어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윤서연, 강지수 딸. 내가 몰랐던 내 딸이요. 민수야, 진정해. 그건 진정하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5살 아이가 죽었는데 진정하라고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는 다 여기 있어요. 주주총회에서 공개할 겁니다. 부회장이 제 팔을 잡았어요. 민수야, 회사 생각해. 직원 300명이 먹고 사는 회사야.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제 딸보다 중요한 회사는 없어요. 그날 오후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과 주주들이 모였어요. 부회장은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파일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2년 전 사고, 은폐, 7억 원의 뇌물, 비밀 계좌, 모든 것을요.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이사들이 부회장을 쳐다봤어요. 부회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박진우 부회장 해임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둘씩 손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과반수가 찬성했어요. 박진우 부회장은 해임됐습니다. 제가 선언했습니다. 부회장이 일어섰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민수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7년 전부터요. 부회장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거든요. 서연이를 위해서, 지수를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찾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하철역 계단 아래에 있었어요. 담요를 깔고 목발을 옆에 세우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만난 후로 마음이 더 불안했어요. 그가 진실을 알았다는 게, 서연이에 대해 알게 됐다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어요. 쉼터 관계자분도 그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도했어요. 아마 포기한 거겠지.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간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민수가 왔어요. 지수야. 그가 불렀습니다. 저는 담요를 걷고 올려다 봤어요.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라고 했잖아요. 할 말이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더니 말했습니다. 부회장을 해임했어. 주주총회에서 증거를 다 공개하고 퇴출시켰어.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했어.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뇌물수수, 증거인멸, 업무상 과실치사 은폐. 전부요. 경찰도 다시 수사 시작했어. 그래서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도 책임질 거야. CEO로서, 그리고 아빠로서. 아빠? 저는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니에요. 서연이 아빠는 없어요.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어. 서연이를 위해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담요를 더 꽁꽁 싸맸습니다. 민수가 명함을 꺼냈어요. 제 앞에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 번호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병원이든 집이든 뭐든 도와줄게. 필요 없어요. 저는 명함을 밀어냈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바닥에 놓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가 떠난 후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민수 CEO 넥스트웨이브.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명함을 구겨서 던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민수를 봤어요. 쉼터 TV에서였습니다. 넥스트웨이브 박진우 부회장이 업무상 배임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어요. 2년 전 건설 현장 사고 은폐 의혹도 함께 보도됐습니다. 5살 아이가 추락사한 사건을 7억 원으로 묻었다고요. 기자가 민수를 인터뷰했어요. CEO로서 책임을 느끼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깊은 책임을 느낍니다. 희생된 아이와 유족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복잡했습니다.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 없었어요. 분노해야 하는데 그저 슬펐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식은 들렸습니다. 쉼터 관계자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민수가 회사 지분 30%를 매각했다고요. 100억 원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뭐 하려는 거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관계자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당신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민수가 뭘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돈으로 뭘 하려는 걸까요? 또 무언가를 덮으려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쉼터 관계자분이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민수가 보낸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지수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연이가 떨어진 그 공사장 부지를 매입했어요. 건물은 짓지 않았어요. 대신 거기에 센터를 만들 거예요. 한부모 가정을 위한 지원센터요. 이름은 서연재단 청년가족지원센터로 정했어요. 우리 딸 이름으로요. 무료 육아 지원, 24시간 긴급 돌봄,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주거 연계. 서연이처럼 혼자 남겨지는 아이가 없도록요. 당신처럼 혼자 힘들어하는 부모가 없도록요. 개원식이 다음 달이에요. 와줄 수 있나요? 서연이를 위해서요. 민수.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서연재단. 우리 딸 이름으로요. 한 달 후 개원식 날이 왔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긴 검은 치마를 입고 천천히 걸었어요. 센터는 깨끗했습니다. 흰색 건물에 큰 창문들이 있었어요.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서연재단 청년가족지원센터 개원식.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자들도 있었고 공무원들도 왔습니다. 한부모 가족들도 많이 모여 있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들, 유모차를 끄는 아빠들. 저는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민수가 단상에 올라갔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센터를 열게 된 건 한 아이 덕분입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서연, 5살의 세상을 떠난 아이요.
제 딸이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어요.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하려고 해요. 서연이처럼 혼자 남겨지는 아이가 없도록, 한부모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무료입니다. 누구든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 의료, 법률, 주거, 모든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24시간 긴급 돌봄도 가능합니다. 더 이상 아이를 혼자 두고 일하러 가지 않아도 돼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울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천천히 따라 들어갔어요. 로비가 밝았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놀이방이 보였고 상담실이 있었습니다. 의료실도 있었고 작은 도서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멈췄어요. 서연이 사진이었습니다. 4살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딸. 제가 제일 좋아했던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 글이 새겨져 있었어요. 윤서연 2018-2023. 이 센터는 서연이를 기억하며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헌신합니다. 저는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발이 옆으로 쓰러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왔어. 봐, 여기 내 이름이 있어. 내 사진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너를 기억할 거야.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따뜻한 것도 함께 느껴졌거든요. 누군가 제 옆에 섰습니다. 민수였어요. 그도 서연이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예뻤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연이를 바라보며요. 지수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할 생각 없어? 상담사로요. 당신만큼 한부모 가족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저는 다시 서연이 사진을 봤어요. 웃고 있는 우리 딸을 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여기서 일하면 어떨까?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곳에서 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우면 어떨까? 대답은 없었지만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센터를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목발을 짚고 복도를 걸으며 방들을 들여다봤어요. 놀이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했고 상담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습니다. 긴급 돌봄실도 있었어요. 24시간 운영된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들어왔어요. 직원에게 뭔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저도 저랬었어요. 혼자 서연이를 안고 어디 도와줄 곳이 없나 찾아다녔었죠. 하지만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있네요. 서연이 이름으로. 출구로 나가려는데 민수가 다가왔어요. 지수야, 잠깐만. 네. 민수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받아줄래? 저는 상자를 열었어요. 열쇠였습니다. 뭐예요, 이게? 아파트 열쇠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센터 근처에 있어. 작지만 깨끗해. 당신이 쓸 수 있게 준비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지수야.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더 이상 지하철역에서 자면 안 돼. 제발.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간절했어요. 이건 시혜가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이야. 제발 받아줘.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고마워요. 겨우 말했습니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괜찮아질 거야. 우리 모두. 저는 센터를 나왔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 쥔 열쇠가 따뜻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이제 집이 생겼어. 내 이름으로 만들어진 센터도 있고,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 정말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서연이가 저기 있을까요? 엄마를 보고 있을까요? 저는 걸었습니다. 새로운 집을 향해, 새로운 시작을 향해. 목발 소리가 인도에 울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저는 새 아파트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방 한 칸, 부엌, 화장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침대도 있었어요. 2년 만에 처음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디인지 몰랐어요. 천장이 낯설었거든요. 지하철역 계단도 아니고 쉼터도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어요. 제 집이라는 걸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이제 집이 있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연재단에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상담사로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복도를 걷는 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한부모 가족들을 만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생계와 육아 사이에서 힘들어하는 아빠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찾아왔어요.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일을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친정도 멀고 어린이집은 비싸고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도와드릴게요. 센터에 긴급 돌봄실을 안내해 줬어요. 24시간 운영되고 무료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며 고마워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서연이가 남긴 거구나. 우리 딸이 죽어서 만들어진 이곳이 이제 다른 아이들을 살리고 있구나. 민수도 자주 센터에 왔어요. 이사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에 민수를 마주쳤어요. 주차장이었습니다. 지수야. 민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일은 괜찮아?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다행이다. 민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차에 올라타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나. 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조심히 들어가. 그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뒷모습을 봤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왜 안 했을까요? 2주일째 되던 날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센터 앞이 소란스러웠어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들고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지? 저는 다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기사가 났대요. 직원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기사 제목이 보였어요. 넥스트웨이브 CEO 이민수 전 연인과 은밀한 관계 의혹. 죽은 아이의 엄마를 이용한 이미지 세탁? 서현재단 진짜 속죄인가 위선인가? 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사는 모든 걸 파헤쳤습니다. 7년 전 저와 민수의 관계, 임신과 이별, 서연이 출생, 그리고 죽음까지 모든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악의적이었던 건 제 과거였습니다. 강지수 씨는 이민수 CEO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혼자 키우다 사고로 잃었다. 하지만 이민수 CEO는 딸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주장한다. 과연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사고 후 지수 씨는 노숙인이 됐고 이민수 CEO는 서현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지수 씨를 센터 상담사로 고용했다. 이것이 진정한 속죄인가 아니면 여론을 의식한 이미지 관리인가? 일각에서는 이민수 CEO가 전 연인을 이용해 착한 기업가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저는 기사를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직원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기자들이 저를 봤습니다. 카메라가 제게 향했어요. 강지수 씨,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이민수 CEO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서현재단은 정말 속죄를 위한 건가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센터 안으로 도망쳤어요. 문을 닫았지만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이야기가 기사에 나온 거예요? 모르겠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알아본다고요? 이미 다 퍼졌어요. 저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우리 이름이 다 떠 있어요. 민수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수천 개의 댓글이요. 역시 재벌들은 이미지 관리밖에 모름. 전 여친 이용해서 착한 척하는 거 역겹네. 저 여자도 돈 노리고 센터 들어간 거 아니야? 불쌍한 척하면서 실속 다 챙기네. 죽은 애 팔아먹는 거 아님? 저는 댓글을 읽다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울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이를 기억하려는 게 잘못인가요? 민수가 저를 안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센터를 만들어서 저를 여기 데려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수야, 그건 나가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발 나가요. 민수는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상담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울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자들을 피해서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 앞에도 기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나타나자 달려들었습니다. 강지수 씨, 한 말씀만. 이민수 CEO와 재결합하실 건가요? 센터에서 얼마나 받으세요? 저는 그들을 밀치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집에 들어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서연아, 엄마가 잘못했어. 혼자 말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만든 센터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있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더니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돈 밝히는 여자. 남자 꼬셔서 센터 만들게 하고 취직까지 했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려왔어요. 다른 번호로 또 다른 번호로. 모두 욕설과 비난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집 전화가 울렸어요. 그것도 끊었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게 나인가? 혼잣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려고 살아남은 건가?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어요. 기자들이 아파트 앞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직원이었어요. 지수 씨, 괜찮으세요? 걱정돼서요. 죄송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괜찮아요. 천천히 쉬세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킬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기자들이 아직도 서 있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더 나쁜 기사가 났습니다. 서현재단 한부모 지원은 핑계, 실상은 이민수 CEO의 전용 재단. 강지수 센터 상담사 자격 없어. 전문 교육 이수한 적 없어. 죽은 아이 이름 팔아 돈벌이하는 전 커플. 저는 기사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모든 게 왜곡돼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댓글은 더 악랄해졌어요. 애 죽은 거 슬퍼하는 척 하면서 돈은 다 챙기네. 불쌍한 척 전문가들. 진짜 한부모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나? 센터 없애야 함. 저딴 곳에 세금 들어가면 안 돼. 저는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지수야,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지수야, 제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이 이야기하자. 방법을 찾아보자. 방법이 없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같이 해봤자 또 욕먹을 거예요. 제발 가세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가 떠난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서연아, 엄마가 정말 잘못한 거야? 내 이름으로 센터 만든 게 잘못이야? 사람들 도우려고 한 게 나쁜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없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회 소집이래요. 긴급 안건이 있다고요.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이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지수 씨와 민수 대표님의 거취 문제래요. 거취 문제? 이사들이 둘 다 센터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여론이 너무 나쁘다고 센터 이미지가 망가진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센터에서 우리가 쫓겨나는구나. 창밖을 봤습니다. 날씨가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내 이름을 지켜주지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희망도 새로운 시작도 다 끝났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혼자였던 건지도 몰라. 이사회는 사흘 후에 열렸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 했어요. 어차피 결정은 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저와 민수는 센터를 떠나야 할 거예요. 여론이 그렇게 원했고 이사들도 그걸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은 보고 싶었어요. 서연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곳이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센터로 갔습니다. 기자들이 여전히 입구에 있었어요. 카메라가 제게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직원들, 방문객들 모두 저를 봤어요. 동정 어린 시선, 피하는 눈빛, 불편해하는 표정들. 회의실 문 앞에 섰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6명이었습니다. 민수도 있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지수 씨 앉으세요.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 옆에 앉았어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는 다들 아실 겁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로 센터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습니다. 후원금도 줄었고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센터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이사가 덧붙였어요. 이민수 대표와 강지수 상담사의 관계 문제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센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요? 민수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사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두 분 모두 센터를 떠나주셨으면 합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사장직 사임과 상담사 사직이요. 그게 센터를 살리는 길입니다.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센터를 살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센터는 서연이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딸 엄마와 아빠를 쫓아내는 게 센터를 살리는 거라고요? 여론이 그걸 원합니다. 이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계시면 센터가 사적인 공간으로 보여요.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라고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뭐가 오해예요? 우리가 딸을 기억하는 게 오해인가요? 이사장이 손을 들었어요. 진정하세요, 민수 씨. 우리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입을 열 수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지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이사들을 쳐다봤습니다.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만둘게요. 지수야. 민수가 저를 봤습니다. 저는 민수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나가면 되는 거죠? 그럼 센터는 계속 운영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만. 알겠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직서 내겠습니다. 지수야, 잠깐.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이미 결정했어요. 하지만 넌. 저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버림받는 거, 혼자 남는 거, 다 익숙하다고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한부모 엄마들, 아빠들,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센터를 이용하던 분들이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이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 회의 중인데요. 한 엄마가 앞으로 나왔어요. 생후 6개월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엄마였습니다. 제가 처음 상담했던 분이었어요. 저희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제발이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습니다. 말씀하세요.
엄마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남편이 떠나고 1년이 됐습니다. 친정은 멀고 친구도 없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도 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센터를 알게 됐을 때 정말 기뻤어요.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도와줬거든요. 무료로 아이를 봐주고 법률 상담도 해주고 밥도 주고 저한테는 기적 같은 곳이었어요. 다른 엄마가 나섰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4살 딸을 키워요. 혼자서요. 여기 오기 전엔 매일 울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여기서 희망을 찾았어요. 한 아빠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2살짜리 아들과 단둘이 남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센터가 저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야기했어요. 각자의 사연을, 센터가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요. 강지수 상담사는 저를 이해해줬어요.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니까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말했어요. 언론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다른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 센터가 진짜 우리를 위한 곳이라는 걸요. 마지막으로 한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온 분이었어요.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3살짜리 손자만 남았죠. 70이 넘은 나이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 센터가 없었으면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손자를 시설에 맡겼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도움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이 센터를 지켜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사들이 말이 없었어요. 이사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론이 뭡니까? 한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용자예요. 우리 목소리는 안 들리세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센터를 지키고 싶어요. 강지수 상담사도 이민수 이사장도 필요해요.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이사들을 봤습니다. 저는 센터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수도 떠나게 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 씨,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이 센터는 제 딸을 위해 만든 겁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서연이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요. 여론이 뭐라든, 언론이 뭐라든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겁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지수야, 같이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한부모 가족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둘씩, 그리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사장이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민수와 저는 회의실에 남았어요. 고마워.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요. 그날 저녁 센터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부모 가족들,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모두 모여서 작은 집회를 열었어요. 우리는 서연재단을 지킵니다. 플래카드에 적혀 있었어요. 기자들도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한부모 가족들이 직접 인터뷰했거든요. 이 센터는 우리 생명줄이에요. 한 엄마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겁니다. 다음 날 기사가 달라졌어요. 서연재단을 지키려는 한부모 가족들의 외침. 진짜 목소리를 들어라. 이용자들이 말하는 센터의 진실. 오해와 진실 사이 서연재단의 실상은? 댓글도 달라졌습니다. 진짜 이용자들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언론이 너무 한쪽만 보도한 거 아냐? 실제로 도움받는 사람들이 저렇게 말하는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센터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지수야. 민수가 불렀습니다. 저는 멈춰 섰어요.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그날 회의실에서 남아줘서 저도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지켜줘서.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우리 이제 시작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서연이 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딸을요. 서연아, 우리 해냈어. 혼자 속삭였습니다. 내 이름을 지켰어. 반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재단은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어요. 아니, 더 성장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이 하루 평균 50명 정도 방문했고, 긴급 돌봄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갔어요. 후원금도 늘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저는 여전히 상담사로 일했습니다. 목발을 짚고 복도를 걸으며 한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두려움을,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눴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보였습니다. 상담실에 한 젊은 아빠가 찾아왔어요. 2살짜리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내가 떠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1달 전에요.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그가 울었습니다. 저는 티슈를 건네며 생각했어요. 7년 전 제가 이런 곳이 있었다면 서연이와 저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었으니까요. 다만 지금을 바꿀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로비를 지나가는데 민수가 서 있었어요. 서연이 사진 앞에 서서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그가 돌아봤어요. 미소 지었습니다. 지수야, 퇴근해? 응.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함께 봤어요. 예뻐.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예뻤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보면서요.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여전히 아팠지만 다른 종류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리움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랑이 남긴 따뜻한 아픔이었어요. 밥 먹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나도. 같이 먹을래?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민수와 둘이서 밥을 먹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센터에서는 자주 마주쳤지만 따로 시간을 보낸 건 드물었습니다. 좋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 갔어요.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왔어요. 지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때? 괜찮아. 저는 대답했습니다. 바쁘지만 괜찮아. 힘들진 않아? 가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끔 힘들어. 서연이 생각나면 특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그저 함께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지수야, 나한테 물어볼 게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뭔데?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민수를 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우리 관계 말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동료? 친구? 아니면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하지만 제가 덧붙였습니다. 지금은 이게 좋은 것 같아. 함께 일하고 서연이를 기억하고 다른 가족들을 돕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 민수가 저를 봤어요. 오래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가 말했습니다. 너 말이 맞아. 이게 지금 우리에게 맞는 거야. 용서는 못해. 제가 말했습니다. 7년 전 일도 서연이 일도 용서는 안 돼. 알아. 민수가 말했습니다. 용서 안 해도 돼.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함께 걸을 순 있을 것 같아. 같은 방향으로 서연이를 위해서.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마워.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어요. 천천히 말없이. 하지만 편안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어요. 식당을 나와서 걸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저기, 민수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 별 중 하나가 서연이 같지 않아?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서연이 같아. 제가 말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별들처럼 서연이도 우리 곁에 있는 것 같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 쥐었습니다. 저는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걸었습니다. 목발소리와 발소리가 인도에 울렸어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다음 날은 서연이 기일이었습니다. 3년째였어요. 서연이가 떠난 지 3년이 됐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센터로 갔어요. 서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센터 2층에 작은 방이 있었어요. 서연 추모 공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연이 사진과 물건들이 보관된 곳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서연이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4살 때 사진이었어요. 작은 운동화가 유리 케이스 안에 놓여 있었고 서연이가 좋아했던 인형도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앞에 섰어요.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3년째 되는 날이야. 내가 떠난 지 3년이나 됐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지 않았어요. 그냥 흘렀습니다. 엄마 많이 힘들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정말 힘들었어. 죽고 싶었어. 실제로 죽으려고도 했고. 서연이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살아남았어. 내 이름으로 센터도 만들었고, 이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어. 너처럼 혼자 남겨질 뻔한 아이들을, 나처럼 혼자 힘든 부모들을 돕고 있어.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들어왔어요. 손에 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민수가 제 옆에 섰습니다. 서연이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서연아, 아빠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약속할게.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계속 지킬게. 이 센터도 지킬 거야. 내가 남긴 의미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앞에서 함께 지수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매년 이날 여기서 만나자. 서연이를 함께 기억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그리고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았어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아, 사랑해. 우리가 함께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에서 작은 행사가 있었어요. 서연이를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족들이 모였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풍선이 날아갔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서연아, 봤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 내가 남긴 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워. 한 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5살쯤 돼 보였습니다. 서연이와 같은 나이였어요. 이모, 다리 왜 그래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말렸어요. 미안해요, 상담사님. 괜찮아요. 저는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모 다리는 아파서 이렇게 됐어. 근데 이제는 괜찮아. 목발이 도와주거든. 아프지 않아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가끔 아파.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참을 수 있어. 이모 강하거든. 아이가 웃었어요. 그리고 뛰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이도 저렇게 자랐을까요? 활발하게 뛰어놀고 웃고 질문하고 그랬을까요? 하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5살에 멈췄으니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센터를 나왔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파트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으면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학원 가는 아이들, 장을 보는 주부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목발을 짚고 걷는 한 사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평범한 게 좋았어요. 특별하지 않은 게 그저 살아가는 게 좋았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이 따뜻했어요. 보일러를 켜두고 왔거든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목발을 옆에 세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오고 있었어요. 불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서연이 사진을 봤습니다. 제 핸드폰 배경화면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이. 보고 싶어, 서연아.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그리움이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걸요. 서연이가 없어도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출근했습니다. 센터로 가는 길에 커피를 샀어요. 민수 것도 함께요. 센터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제가 불렀습니다. 커피. 고마워. 민수가 받아들었습니다. 너 항상 내 것까지 사오네. 동료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도 웃었어요. 그래, 동료. 우리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상담 예약이 4건 있었어요. 긴급 돌봄 문의도 2건 있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바쁜 게 좋았어요. 바쁘면 생각할 틈이 없었거든요. 아프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첫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젊은 엄마가 들어왔어요. 생후 3달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혼자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물이 그쳤어요.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끝날 때쯤 그녀는 웃고 있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그녀가 나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연아,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복도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복도로 나갔어요. 놀이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블록을 쌓고 인형을 안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저를 봤어요. 이모, 그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어요. 남은 한쪽 무릎으로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뭐하고 놀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그림 그렸어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모 보여줄까요? 그래, 보여줘. 아이가 그림을 가져왔어요.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예쁘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어갔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목발을 짚고 문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목발 소리가 울렸어요. 땅, 땅, 땅.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민수가 복도 끝에서 저를 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 걸었어요. 천천히. 그리고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다음 상담 준비됐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준비됐어. 잘하고 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 지수야. 너도.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둘 다. 민수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우리는 각자의 방향으로 갔습니다. 저는 상담실로, 민수는 사무실로. 하지만 같은 건물 아니었어요. 같은 목적을 위해, 같은 이름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서연이 사진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아, 잘 자.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센터를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는 걸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집을 향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여전했어요. 다리가 아플 때도 있었고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살아 있었고 서연이는 제 안에 살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저는 이 길을 걸을 거였습니다. 목발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